다음은 경희대학교 김태훈 교수님께서 논문을 쓰시면서 경험했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출간의 노하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김태훈입니다. 앞서서 너무 좋은 강의 해주셔서 오늘 제가 많이 배웠고요. 또 신병철 교수님이나 박혜진 교수님이나 말씀하신 거 들으니까 제가 많이 찔리네요. 저 사실은 논문 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하우가 조금씩 쌓이고 경험이 지적돼서 완성되어 가는 과정인 것 같고요. 저도 젊은 사람으로서 뭐 몇 편의 논문을 쓰긴 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이렇게 좀 임프루브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좀 발견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꼭 논문을 쓰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떤 뭐 계속 연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임상을 하면서 자기 기술들을 이렇게 숙련하는 것처럼 논문 쓰는 것도 계속해서 단련해 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전까지 그 주제가 논문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 내지는 아니면 연구를 어떻게 계획해서 진행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하면은 저는 결과가 나와서 논문을 이제 완성을 하고 그것을 투고할 때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투고를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을 고려해서 그분들 그 시각에 맞춰서 재밌게 강의를 만들려고 했는데 재밌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차는 어느 저널에 투고할 것인가 아까 박희진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그 논문을 쓰기 전에 저널을 고려하고 쓰죠. 내 주제는 어느 정도 되니까 어떤 정도를 쓴다라고 이제 그 저널을 고려하고 쓰는데 물론 뭐 저널을 고려하고 쓰지만 그 저널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이 아니고 일단은 내가 결과를 만들어내고 나서 그거를 나중에 다시 저널을 선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생각해놓고 쓰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결과를 내서 어떻게 이제 그 어디에 투고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저널에 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은 많이 나왔습니다. 나온 얘기인데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널별 투고 요령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저널에 투고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연구 분야에 적합한 저널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저널마다 그 스코업이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그 유짐 같은 저널에서는 주로 그 대체의학 관련된 뭐 임상 연구나 실험 연구, 리뷰 이런 것들을 받는다. 이렇게 그 스코업이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오서 가이드라인에 보게 되면은요. 근데 예를 들어 그 이제 뭐 국내에 있는 뭐 그 양방 내과 학회지에 예를 들어 저희 침 연구를 투고한다. 이제 저는 한번 실어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고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 스코업에는 그 침 연구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투고하는 저널이 내가 투고하려고 하는 이 매뉴스크립이 그 저널의 스코업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고 그건 아까 이명수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해당 저널에 들어가서 최근에 출간된 논문 목록에서 자기 키워드를 넣어보고 그 침을 넣는데 예를 들어 그 저널 리스트 출간된 저널 리스트에 침 논문이 하나도 없다. 근데 내게 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나의 연구가 뭐 경천 동시할 수준의 굉장히 좋은 연구면 모르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래서 해당 저널이 나의 연구가 그 스코업이 맞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만일에 그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그 스코업에 맞는 여러 편의 저널들이 있다라고 하면 가급적이면 영향력 있는 저널에 투고하는 게 좋겠죠. 저의 머릿속에는 항상 그 BMJ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 연구 논문을 쓰면 BMJ 투고를 하는데 제가 나중에 이제 BMJ를 구독해서 받아보는데 보니까 제가 쓴 논문들은 BMJ에 출간되기가 어렵겠더라고요. 왜냐면은 BMJ는 기본적으로 저널이 일반 제너럴 프랙티셔너들이 그 연구 상황에서 그 진료의 수준을 높이거나 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그거를 그
그 정보를 알려주고 가이드라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역학 연구나 하여튼 자기들 관심사에 있는 그런 그 제너럴 프랙티셔너들을 위한 그런 논문들이 많이 출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일에 제가 BMJ에 투고하려고 한다면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도 그 사람들이 조금 관심 있어야 하는 그런 분야로 타겟팅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근데 어쨌거나 내가 쓴 아티클을 어떤 저널들에서 받아주는데 파급적이면 좀 임팩터 있는 그 저널을 선정을 하는 게 좋겠죠. 그걸 위해서 사실은 이 JCR 저널 사이테이션 리포트를 확인을 해보는 겁니다. 요거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JCR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톰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연구를 선도하고 있는 여러 개의 저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국내 한의학 관련된 친구학회지나 내과학회지나 중풍학회지 여러 좋은 저널들이 있지만 그 JCR에 수록된 논문들은 대개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서 선도하는 그런 저널들 목록을 이 사람들이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각각의 저널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나름 순위를 매겨서 제공해주는 서비스를 하는 곳이 JCR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JCR에 들어가면 서지 정보에 기반한 계량적 통계적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계량적인 자료가 임팩트 팩터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좋은 논문이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임팩트 팩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는 데가 JCR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JCR은 유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계정이 없으면 못 들어가게 되고요. 대개는 어디서 확인하냐면 학교 도서관이나 아니면은 뭐 한양연구원 같으면 한양연구원 원내에서 그 서비스가 제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분들은 학교 전자도서관에 들어가셔서 JCR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JCR에서 제공하는 그 스태티스틱 정보들은 뭐가 있냐? 임팩트 팩터가 가장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거죠. 이 임팩트 팩터는 뭘 의미하냐면 어떤 저널이 있을 때 그 저널이 3년간 지난 2년 동안 출간된 그 논문 편수 이것을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그 해당 저널에 실린 아티클이 다른 저널에서 인용된 그 횟수 총 횟수 더한 거를 2년 동안 출간된 논문 편수로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임팩트 팩터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어 임팩트 팩터가 100이라고 하면은 100편의 논문이 출간이 됐을 때 그 논문이 한 10,000번 정도가 그 인용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많이 본다라는 거예요. 왜 많이 보냐? 이 저널이 그 논문이 좋다라는 거죠. 그 논문을 참고해서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 되는 거거든요. 임팩트 팩터가 높다라고 하는 거는요. 임팩트 팩터만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저널 이미디어시 인덱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올해 출간된 논문, 해당 연도에 출간된 그러니까 어떤 논문들이 그 해당 연도에 출간이 되잖아요. 이제 논문이 출간됐는데 그 해 안에 얼마나 많이 인용이 되느냐. 그러니까 논문이 나오자마자 즉각적으로 얼마나 파급력이 있느냐. 그거를 알려주는 지표가 저널 이미디어시 인덱스고 저널 사이티드 하프라이프는 이제 저널이 원래 그렇죠. 어떤 게 팍 나오면 그 인용 횟수가 쭉 늘다가 나중에 쭉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반감되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 얼마나 이게 유지가 되느냐. 그 다음에 5년간 지난 횟수 5년 동안의 임팩트 팩터가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게 이제 캔서 저널인데요. 캔서 저널 포 클리니션스 여기 보면은 그 임팩트 팩터가 144죠.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아마 캔서 분야에서 1위고 전체에서 1위인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 5년 임팩트 팩터는 131. 그러니까 뭐 계속 그게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올라간 게 아니고. 그리고 이미디어시 인덱스 35. 그러니까 논문을 일단 출간하면 그 해 안에 35번이 인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저널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빨리 인용이 되는 거고 반감 기간 3.5년 정도 된다. 이런 정보들을 JCR 서비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JCR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게 경희대학교 그 전자도서관에 그 외부 DB 접속한 화면이거든요. 거기서 그 DB를 보면은 이 JCR이라고 써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링크를 클릭을 하면 JCR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화면이 나오냐면 이제 이런 화면이 뜨거든요. 이제 이 화면 이제 뜨면 뭘 보는 거냐면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가 암에 관련된 논문을 썼어요. 근데 내 지금 가장 좋은 거는 암 관련된 논문 중에서 제일 영향력이 높은 데를 내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리스트를 보고 싶은 거야. 임팩트 팩터에 따라서. 그때 이제 요거 서비스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JCR 사이언스 에디션이라고 하는 거를 클릭을 하고 비유 그룹 오브 저널. 그러니까 이 서브젝트 카테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나는 캔서, 뭐 종양, 온콜로지 파트에서 저널의 순위를 보고 싶다. 그리고 리스트를 이제 그 저널 그 순위에 따라서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여기서 저널 이 카테고리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온콜로지를 한번 보고 싶다. 온콜로지 내 캔서에 대해 썼으니까 클릭을 하고 저널 데이터를 예를 들어 임팩트 팩터 순서대로 정렬을 해달라고 클릭을 해서 누르면 이런 식으로 목록이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보면 캔서 저널 오브 클리니셜 뭐 프랙티스인가 하여튼 요 저널 같은 경우에는 임팩트 팩터가 131점이 제일 높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 내추럴 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37, 뭐 란셋 온콜로지 24 이렇게 쭉 내려가는 거죠. 기왕이면 이 높은데 내고 싶죠. 예, 물론 여기서 받아주냐가 문제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영향력 있는 가급적인 높은 저널에 투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캔서 아까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스태티스틱을 볼 수가 있고요. 저널 정보 같은 것들이 여기 이제 뜨게 되죠. 그리고 뭐 이렇게 막 누르다 보면 이런 그래프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캔서 저널은 사실은 캔서 카테고리 중에서 제일 높은 데 있죠. 임팩트 팩터가 145점이고 대부분은 사실 0점에서 여기가 몇 점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낮게 깔려 있죠. 되게 대부분은 이제 낮게 깔려 있고 14.5점 이상이 된 여기가 이제 아마 4분위수 Q1 4분위수 상위 4분위수일 것 같은데 요 정도 이제 분포하고 있는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JCR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JCR에서 논문 순위를 보거나 임팩트 팩터 확인하는 거는 돈을 내서 확인해야 되는 그 유료 서비스인데 일단 내가 지금 본 저널이 SCI냐 SCI가 아니냐 요거는 돈 안 내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글 같은 데서 요 SCI2라고 치면은 그 뜨는 난이 있거든요. 그러면 접속을 해가지고 클릭을 해서 그 해당 저널의 풀 텍스트나 아니면은 정식 약어를 정확하게 그 여기에 집어넣게 되면은 SCI2에 등재된 저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정보가 뜹니다. 화면에.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뭐 연구원분들 계셔서 좀 그렇긴 하지만 뭐 IMR 이게 SCI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겠다. 그래서 여기 IMR을 딱 넣으면 안 떠. 그럼 애석하게도 연구원의 IMR은 아직까지는 SCI가 아니구나.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무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구글에서 SCI2라고 치고 들어가셔서 그대로 입력해 보면은 해당 저널이 SCI인지 아닌지는 확인할 수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널 투고하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사실은 이제 한두 번만 해보면 이건 별게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한두 번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브미션을 옛날에는 어떻게 그 박사님이나 아니면 신백철 교수님, 박희진 교수님이 처음에 연구를 시작했을 당시에는 제가 알기로 논문을 레터지 양식으로 뽑아가지고 그거를 뭐 앞에 그 타이틀에서 그 이름이랑 이런 거 빼고 커버레터 쓰고 한 3-4부 찍어서 국제 특별 뭐 페덱스 이런 걸로 미국으로 보내고 뭐 외국으로 보내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는데 한 달 거기서 보고 리뷰해서 또 보내는데 뭐 몇 달 또 그 회신이 오는데 리젝트 됐다는 회신을 받는 데까지 한 3-4달이 걸리는 그런 그 기나진 여정이었었는데 현재는 뭐 이렇게 하는 데도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다 온라인 서브미션으로 바뀌고 있고요. 이 말은 내가 어떤 논문을 투고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떤 논문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온라인 서브미션 하는 대로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 된다는 거거든요. 아주 간단해졌죠. 그래서 서브미션 하는 링크를 이용해서 진행을 하면 됩니다. 플러스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각 저널마다 저널의 여러 가지 형식들이 다르고 또 내가 하는 그 예를 들어 표를 만든다든지 레퍼런스 타입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거를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오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게 그 해당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요거를 다운 받아서 천천히 읽어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논문을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걸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 웹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플러스원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서브미트 나우라고 돼 있고 서브미트 인스트럭션이라고 돼 있는 부분이 있죠. 요거를 차근차근 읽으면서 뭐 보면은 표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레퍼런스는 어떻게 만들 것인지, 또 테이블은 어떻게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해당 저널의 오서 가이드라인을 꼭 확인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커버레터를 쓰는 거는 이 글씨가 되게 작게 나오는데 그 커버레터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아주 그 익숙한 용어는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논문을 쓰다가 알게 된 거거든요. 일종의 편지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옛날같이 그 우리가 논문을 뽑아갖고 보낼 때는 그 논문에 그 뽑아서 낸 그 논문에 예를 들어 표가 몇 개가 붙어 있는지 전체가 몇 장이야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줘야지. 예를 들어 제가 출력해서 보냈는데 표를 예를 들어 표를 3개를 했는데 2개만 하고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받은 사람이 이거 2개만 표 있는 거 결과가 부족한데 리젝트 해야겠다. 약간 이런 거를 확인하기가 정확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그런 목적에서 여기서는 표를 몇 개 놓고 그림을 몇 개 놓고 몇 자를 썼고 뭐 내용은 간단히 어떤 거고 이런 것들을 그냥 편지 형식으로 쓴 게 커버레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아까 그 유진 편집장님 말씀하신 게 자기는 커버레터 안 본다고 하잖아요. 예. 근데 내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준비는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 이게 아메리칸 저널 익스퍼트라고 하는 그 논문 프루프 에디팅 해주는 회사인데 거기서 그 기본 서식을 제공하고 인터넷 구글링만 하면 다 있거든요. 거기에 자기의 이름이랑 소속 그 다음에 내용만 바꿔서 넣으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한 번만 해보면 다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 형식은 저널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많이 쓰는 방식이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저널마다 그 예를 들어 그 매뉴스크립트 본문에 예를 들어 뭐 가로를 치고 1, 2, 3, 4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위에 위첨자로 해서 1, 2, 3, 4 쓸 수도 있고 그게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권하는 거는 엔드노트나 레프웍스 같은 이런 그 사이테이션 매니지먼트 프로그램을 좀 쓰는 게 좋고요. 엔드노트는 유료니까 돈 내고 사기가 좀 그렇잖아요. 레프웍스는 도서관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웹상에서 이용을 하는 거라 공짜입니다. 그래서 레프웍스를 배우실 수 있으면 배워서 쓰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플러스원 스타일인데요. 그냥 하시고 그 플러스원 같은 경우는 제가 투고를 해보니까 뭐가 어렵냐면 억셉트 되고 나서 이 표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파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그 아주 깨끗하고 예쁘게 표를 만들어서 좀 보내주거든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다른 저널들은 저자들이 전에 보낸 그 표 양식을 그대로 그냥 받아요. 그리고 뭐 오자가 있다든지 탈자가 있다든지 그런 것만 좀 확인하는데 플러스원 저널은 얘네들은 까다로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잘된 예고 이게 못된 예인데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줄로 해가지고 이쪽하고 이쪽을 나눴잖아요. 이렇게 여기 그 스페이스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줄을 나누지 말란 얘기야.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줄이 없잖아요. 이런 데는. 근데 줄을 다 넣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얘네들을 합쳤잖아요. 표를 합치게 해가지고. 근데 이 표를 이렇게 표를 합치지 말고 따로따로 해놓으라. 이런 아주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표 때문에 한 서너 번은 막 그 왔다 갔다 해야 돼. 짜증나거든요. 그래서 그 표 형식도 미리 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만든 다음에 그 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규어도 아까 설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어쨌거나 피규어 안에 그 피규어를 보면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독립적으로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갈 수 있게 작성을 해야 됩니다. 피규어 파일이 사실은 또 문제거든요. 투고 하다를 하려다 보면은 일단 그 온라인에 올리면 용량이 너무 큰 거 못 올리거든요. 용량은 몇 메가 이하로 낮추라고 하고 낮추면서도 최대한 퀄리티가 좋게 나와야지 그 사람들이 표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파일 형식이라든지 파일의 크기 뭐 그 다음에 여기 DPI라고 되어 있는 거 해상도 이런 것들 조건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최소한의 조건에는 맞춰줄 수 있도록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완전 건맹인데 그 옛날에 연구원에 근무할 때 포토샵 같은 것도 배워서 조금은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회가 되시면 포토샵 같은 것도 좀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쉽게 피규어 만드는 법이라고 했는데 그 플로우 차트 아까 그 콘서트 그림 같은 경우에서 환자가 어떻게 모집돼서 몇 명이 탈락되고 몇 명이 뭐 완수하고 해서 분석 몇 명 했고 이런 표 같은 거 있잖아요. 사실은 그 파워포인트로 저는 많이 그립니다. 이게 쉽거든요 하기가. 근데 파워포인트 파일은 안 받는 저널이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파워포인트로 피규어를 만든 다음에 뭐 PDF 저장해서 포토샵으로 불러와서 이거를 이제 그 원하는 파일 형태로 300dpi 맞춰서 이제 변경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포토샵을 내가 못 쓴다. 어떻게 해야 되냐? 그 네이버에 지식인 검색해 보니까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피규어를 TIF 파일 300 dpi 되는 걸로 바로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디폴트로는 그게 제공이 안 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막 좀 약간 복잡한 그런 컴퓨터 조작을 하면 파워포인트에서 바로 300 dpi가 되는 그 TIF 파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하시면 500원 내시지 마시고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전월별 투구 요령인데 그냥 여기는 뭐 쭉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그 CJIM이라는 저널인데 사실은 그 중국에서 발간되는 그 저희 한의학 관련된 중의학 관련된 저널 중에서 SCI 저널이라서 제가 많이 투고를 하고 있는데 사실 억셉트는 잘 안 되고 있어서 좀 애석하죠. 이제 제가 요거 그 여러분들 투고하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거짓으로 한번 페이크로 한번 투고를 해봤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그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여기 서브미트 온라인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서브미트 하는 화면으로 바뀝니다. 거기에서 일단은 내가 아이디 패스워드 등록을 해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한 다음에 딱 들어가면 요 화면이 떠요. 요 화면이 뜨면 여기 보면 클릭 here to submit a new manuscript 돼 있죠. 여기 이제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이제 새로 그 투고할 수 있는 그 사이트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 넘어가면 이제 처음에 타이틀, 타입, 앱스트랙트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죠. 그래서 아까 신 교수님 설명하신 논문의 형태, 케이스 스터디냐, 케이스 리포트냐, 레터냐, 오리지널 아티클이냐, 리뷰냐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게 되고 타이틀을 적습니다. 제가 여기 타이틀 적었는데 잘 안 보이는데 Acupuncture for Improving Ability for Publication of Research Papers 제가 페이크로 한 거고요. 앱스트랙트도 또 이제 여기 넣는 거죠.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트리뷰트 해서 키워드도 이제 여기 넣습니다. 이 보면 별표로 되어 있는 거는 꼭 채워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걸 안 채우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꼭 채워 주셔야 되고 스페셜 에어리어 이건 이제 당연히 아큐펑처니까 침이니까 아큐펑처 쪽을 넣어야겠죠. 이렇게 넣어서 세이브 컨티뉴 하고 오서 인스티튜션 해서 이제 그 뭐 여러 명 오서가 있으면 여러 명 오서 있는 그대로 다 여기에 이제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리뷰어도 그 아까 그 피어 리뷰어도 선정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때 이제 리뷰어를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디테일즈 앤 커멘트 이거 이제 사실은 처음 차근차근 읽어보면서 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또 하다 보면 짜증나거든요.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대충 넘어가는데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갔을 때 나중에 출간되고 나서 좀 어려운 경우가 생겨요. 예를 들어 펀딩 같은 경우에 처음에 밝혀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서 돈을 받아 썼다. 근데 예를 들어 하다가 보니까 귀찮아서 그냥 펀딩 안 받고 했는데 억셉트가 되고 나서 그거를 예를 들어 사사를 안 해가지고 넣으려고 해. 근데 처음에 펀딩을 안 적으면 안 받아주는 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가 좀 귀찮더라도 좀 차근차근 읽어가면서 하나하나씩 넣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잘 보고 체크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표가 칼라인데 내가 칼라에 대한 차지를 낼 거냐? 나는 돈 낼 생각이 없는데 그냥 하다 보니까 오케이 했어. 나중에 이제 억셉트 되면 그 돈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조심해서 잘 읽어보시면서 넘어가야 되고 파일 업로드가 있는데 이제 여기도 그 제가 파일 한번 올려봤습니다. 올려서 이제 하고 이제 리서치 펀딩 이런 거 있는데 돈 받았는지 뭐 이런 것들 쭉 적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보면 뷰 프로브라고 나오거든요. 일단 내가 투고한 파일이 제대로 투고가 됐는지를 그 PDF 파일로 여기서 만들어 줍니다. 그거를 미리 확인을 해야지 투고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거 뷰 PDF 프루프를 제가 눌렀더니 이제 저기 나왔죠. 여기 보면은 제가 썼고 뭐 침에 대해서 아큐펑처 포 임프루빙 어빌리티 포 퍼블리케이션 이게 딱 떴죠. 아까 이제 제가 한 내용을 그냥 이제 하나 넣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러면은 피규어랑 또 테이블이랑 매니스크립트랑 순서가 뒤바뀔 수도 있고 또 그 파일을 잘못된 걸 붙일 수도 있거든요. 이걸 확인을 또 잘 해야 돼요. 잘못해서 아무거나 보내면 이제 바로 날라오죠. 미안하다고. 그래서 잘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플러스원 저널을 제가 몇 번 투고한 경험이 있는데 아까 플러스원 저널 말씀드렸지만 이제 에디터리얼 매니저로 로그인해서 투고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 펀딩 소스가 있으면 기입을 처음에 잘해야 됩니다. 안 해도 됩니까?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카데믹 에디터라고 해서 플러스원 같은 경우에는 에디터 풀이 쫙 있거든요. 그 중에서 나의 영역에 맞는 사람을 골라서 에디터를 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은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임상연구면 RCT 같은 경우에는 콘서트 체크리스트에서 내가 그 논문 작성한 게 콘서트에 맞춰서 잘 했는지 그 체크리스트에 표시한 오늘 제가 스테이트먼트 했자 케어 가이드라는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그 스캔해서 이제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필요한 거고 이거 안 붙이면 날라옵니다. 이거 해가서 보내라고 날라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줘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테이블 피규어 이게 그 플러스 원은 조금 꼼꼼하게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투고하시기 전에 규정을 잘 보시기 바라고요. 이제 이캠인데 이캠 많이 하죠. 이캠은 생각보다 투고가 쉬워요. 그리고 피규어랑 테이블을 따로 파일로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그 매뉴스크립트 뒤쪽에 그냥 피규어 같은 경우에는 캡처해서 붙이고 테이블도 그냥 붙여갖고 올리거든요. 일단 올려서 억셉트가 되면 그 사람들이 피규어 좀 파일을 좋은 걸로 그 보내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캠은 조금 그 투고하기 쉬운데 문제는 그 돈 받고 투고를 하니까 돈이 많이 들죠. 그래서 그거는 좀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이제 이캠 같은 경우에 아까 그 니콜라가 얘기한 거기에서도 레귤러 스페셜 이슈가 있었는데 이캠도 스페셜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이슈에 투고할 건지를 잘 정해서 투고하시면 되고요. 지금 제가 요거 그 한의학의 임상연구 관련된 그 스페셜 이슈를 하나 하고 있거든요. 이게 원래는 10월 20일이 마감, 23일 마감이었는데 11월 20일 연장이 됐으니까 혹시 한의학에 관련된 좋은 임상연구 논문 있으시면 좀 저희 쪽 스페셜 이슈로 좀 투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라이얼은 아까 그 신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요즘에 연구 결과뿐만이 아니고 프로토콜도 많이 출간하거든요. 근데 트라이얼이 사실은 대표적으로 프로토콜을 출간하는 그런 저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고 나서 프로토콜을 한번 내보고 싶다라고 하면 트라이얼에 해서 내시면 되고요. 이거 외에도 다양한 리서치 아티클들도 받고 있습니다. 이름이 트라이얼 하니까 좀 멋있잖아요. 거창하고. 그래서 트라이얼 많이 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자출판하는 데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듭니다. 그거는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 아까 프로토콜 출간 관련해서는 트라이얼 레지스트레이션 임상연구 시행하기 전에 트라이얼을 그 등록하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고 사실은 진행이 돼야 이런 것들이 가능하거든요. 이게 안 되면은 여기 출간이 안 되니까 항상 임상연구를 계획하고 진행하시기 전에는 시작하기 전에 트라이얼을 꼭 레지스트리에 등록하고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